네, 안녕하세요. 노마드 정변TV의 정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비트코인이나 증권형 토큰 같은 이러한 가상자산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하고 강제 집행까지 해서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영상 들어가시죠. 자, 채권자인 의뢰인 입장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채무자한테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죠. 따라서 채무자한테 재산이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할 가능성이 없으면 소송에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결심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먼저 그게 있는지, 그래서 강제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되죠.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뭐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하는 증권형 토큰, 그리고 NFT 경우에 따라서 이런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지난번에 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곳에 맡겨두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은 사실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포기를 할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드릴 말씀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법은 대상 청구라는 걸 이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대상 청구란 뭘까요? 자,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철수가 영희한테 1천 이더리움을 빌려주면서 언제까지 갚으라 이렇게 변제기를 정해줬어요. 근데 영희가 변제기가 지나도 이제 이더리움을 안 갚아요. 이럴 때 철수는 영희를 상대로 1천 이더리움을 반환하라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 영희가 어느 거래소에 본인의 이더리움을 위탁했는지, 또는 이제 영희가 이더리움을 다 팔아버려서 또는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꿔가지고 결국은 철수가 빌려준 이더리움을 더 이상 보관하고 있지 않다든지 또는 이제 영희가 본인 개인 지갑에 몰래 감춰뒀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들에는 사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 집행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철수는 만약 이더리움에 대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더리움 한 개당 원화 얼마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대신 지급해 달라라고 이제 소장에 기재를 해서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대상 청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컨대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이더리움 대신에 원화로 환산한 돈을 내놓으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상 청구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철수가 영희를 상대로 이더리움이나 영희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철수는 영희의 재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동시에 가압류라는 걸 해두면 좋아요. 가압류가 뭐냐면은 붙잡아 두는 거예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꽉 붙잡아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압류를 뭐 하는데, 이걸 제가 순서대로 한번 생각하는 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째로 영희가 이더리움을 위탁한 거래소가 어디인지 알 경우, 이 경우에는 그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해서 철수가 이제 가압류를 하면 돼요. 이 경우는 간단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로, 자, 그런데 영희가 어느 거래소에 이더리움을 위탁했는지 알 수 없을 때, 모를 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럴 때는 보통 우리나라의 이제 큰 거래소, 4개 정도 되죠. 그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해서 가압류를 해볼 것을 이제 권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거래소에 있을지 모르니까 보통 1천 이더리움이라고 하면 그걸 한 4분의 1로 쪼개서 4대 거래소의 4분의 1씩 쪼개서, 즉 250 이더리움씩 금액을 분산해서 가압류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압류 절차를 통해 영희가 어느 거래소에 이더리움을 얼마나 맡겨놨는지,
그걸 알게 되면은 그 거래소에다가 이제 추가로 가압류를 이제 하시게 되면 돼요. 자, 참고로 세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로 만약에 이더리움이 외국 거래소에 위탁된 경우는 어떨까요? 이 외국 거래소는 우리나라 법원의 관할 범위가 미치지 않죠. 그래서 가압류를 하지 못하거나 가압류 결정을 받아도 이 실익이 없게 됩니다. 한국 법원의 압류 명령이 외국 거래소에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경우입니다. 영희가 어느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위탁했는지 도저히 찾기 어렵거나 영희가 본인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내용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채무자, 즉 영희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죠, 사실상. 그러면은 결국 영희의 다른 재산에 이제 대상 청구를 하는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영희의 다른 일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안 소송으로 대상 청구를 하면서, 즉 이더리움을 달라고 청구하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영희에게 원화 얼마를 달라, 이런 대상 청구를 하면서 그 소장과 접수 증명원을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강조드리지만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지급 청구나 반환 청구 소송을 할 때는 반드시 강제 집행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안 되면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특히 승소 판결문의 주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주문의 기재 자체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점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이 주문을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따라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집행 불능, 즉 집행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소장 청구 취지에 대상 청구의 취지를 명시하자라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집행 실무상 중요한 게 바로 집행 불능의 개념이에요. 자, 철수가 영희의 이더리움 1,000개를 강제 집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어느 쪽에서 증명해야 될까요? 네, 다름 아닌 채권자가, 즉 철수가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1,000 이더리움에 상당하는 원화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0 이더리움하고 원화를 어떻게 이게 환산하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그 기준은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1심이 이게 쭉 진행되면은 심리가 종결이 되고 그다음에 판결 선고는 뭐 한 달이나 뭐 이렇게 뒤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종결된 시점, 그 변론 종결된 시점, 그 시점의 이더리움과 원화 요거를 이제 환산한 금액, 그걸로 해서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은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개인 지갑에 뭐 보관하거나 제3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으로 이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집행 불능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된다? 네, 채권자가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법원을 잘 설득하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걸로 마칠게요. 여러분 이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노마드 친구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